네, 뉴스를 보다 보면, 기사를 보다 보면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헷갈리는 경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10여 년 전 언론사의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등장한 이른바 기사형 광고 때문인데요. 최근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가 언론사별 위법성 기사형 광고 실태를 고발한 언론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뉴스타파에는 기자가 몇천 명 됩니까? 이렇게 그 뉴스타파가 하는 일이 많아요. 예, 뭐 저희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걸 오늘 아침에 프로젝트를 갖다 쭉 이제 목록을 만들어 보니까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2월, 1월, 뭐 내년 한 3월, 4월까지도 지금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기자가? 기자는 이제 한 20명 정도. 와, 진짜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한 사람이 하나를 끝까지 파나요, 어떻게?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약간의 이제 어시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한두 명 이제. 네. 하고, 예. 이번에 언론개혁 대시보드 프로젝트라는 네네. 이름입니다. 네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 언론이 이제 신뢰도가 전 세계 뭐 38개국 조사 대상 38개국 중에서 최하위다 그러는데 신뢰도는 떨어지는데 망하는 언론사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망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본 겁니다. 왜 그렇게 망하지 않는가? 네, 시장 논리에는 안 맞다 이거죠.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기업과 정부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 기업은 기사형 광고라는 형태로 도와주고 있었고, 그리고 정부는 이제 협찬, 정부 광고 이런 것들로 이제 양쪽에서 지금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국민이 혹은 시청자가 독자가 외면해도 생존하게 된다. 그래서 돈줄이 이제 그 신뢰가 바닥에 추락해도 돈줄이 마르지 않는 이 언론사의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언론개혁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은 한국 언론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잃어볼 수도 있다.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네. 언제 거부터 조사하신 거예요, 이번 기사형 광고 실태는? 기사형 광고는 이제 올해 2019년 것만 일단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광고 자율 심의 기구라고 있습니다. 광고 자율 심의 기구에서 올해 1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기사형 광고라고 콕 찍어서 요거는 이제 현행법을 위반했다라고 적발한 것들만 우리가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목록화해서 어떤 언론사들이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돈을 대고 있고 어떤 언론사들이 이런 룰을 어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이 언론개혁 대시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 보고 야, 역시 그래도 뉴스타파니까 이걸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반가운 프로젝트였거든요. KBS도 물론 할 수 있는데 공영 언론이니까. 근데 굉장히 작은 언론사지만 정말 후원자의 힘에 의해서 굴러가는 독립적인 언론이니까 업계의 이 아픈 고리를 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언론개혁하면 흔히들 얘기하는 게 뭐 정파적인 언론의 문제 어쩐 걸 이런 게 얘기하는데 저는 내용의 편향성을 얘기하기보다 내용의 질을 얘기하는 게 맞고 내용의 그 후진 질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경제적 토대를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언론개혁은 정책으로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경제적 토대의 불공정성을 드러내서 어떻게 자격 없는 언론들이 살아남고 있고 먹고 사는가라는 문제를 밝혀내는 게 전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아주 정확하게 짚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기자 칭찬하는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뉴스타파의 그 기사형 광고 실태 보도 내용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주의나 경고를 받은 기사형 광고를 일일이 확인해보니 3,100건이 넘었습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신문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조선일보가 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한국경제로 415건, 3위는 매일경제 376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편집 기준을 위반한 기사형 광고에는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 안내 등 건설사의 기사형 광고가 9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음료업계가 529건으로 2위,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236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놓고 광고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기자의 자기 이름을 다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한다는 거죠. 점점 더 오히려 매체 신뢰도가 이 신문이나 이런 데가 자꾸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타까운 거죠. 네, 뉴스타파가 취재한 이 기사형 광고 위반 언론사 건수들을 비롯해서 실태를 전해드린 보도였는데요.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언론사가 조선일보, 그다음 한국경제, 매일경제로 나타났고 기사형 광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업종은 건설사 기사형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음료업계, 유통업계 기사들이 그 뒤를 이었고요. 이게 불법입니까? 예, 법을 위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불법이라고 하면은 뭐 처벌이 좀 수반되거나 좀 확실한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위법하다라고 표현을 쓴 거는 이게 처벌 조항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왜 불법이라고 표현해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 사실은 미디어 간 경쟁도 굉장히 심화가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독자층이 많이 이탈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자유경제 시장 이론에 따르면 좀 퇴출됐어야 마땅한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보아하니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좀 더 이렇게 알게 되는데 저는 좀비라는 표현이 오히려 여기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선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신문 지면이 너무 쓸데없이 많다는 생각 저는 언제나 하고 있어요. 섹션도 많고 지면이 너무 많은데 뭐 고작 1980년대에는 8면이었던 게 지금은 거의 60, 70면까지 늘어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일간지라는 말 자체가 하루치의 지식, 정보 그리고 어떤 취재한 사실들일 텐데 하루 60, 70면인데 거기다가 또 주말판은 또 더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신문은 구독자가 점점 이탈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면을 늘리고 왜 그럴까 했을 때 그 지면들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기사형 광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건설사 기사형 광고가 934건을 1위이긴 한데 또 최근 들어는 아예 건설사가 신문사를 사서 사수가 되는 경향까지 늘어나는 걸 보아하니 언론이라는 게 우리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객관적 진실을 보도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점점점 더 홍보 매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소유하는 게 지금 신문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최욱 씨는 이런 기사들 신문 보면 많이 보고 구분하시죠? 이게 아무리 뭐 기자 이름이 써 있어도.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광고 효과가 제로예요. 예. 주소를 잘못 찾았네요. 그 기사형 광고, 저희는 그때 예전에 광고성 기사로 다뤄서 한번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이런 문제를 조금 다루긴 했었는데 기사형 광고, 광고성 기사 일단 개념부터 조금 분리를 해서 일단 뉴스타파에서는 기사형 광고로 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형 광고라고 봐야 본질을 보는 거고 그래야 위법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부르시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은 기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이건 거의 광고에 가까운데 이게 무슨 기사야? 광고성이지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광고성 기사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그들이 기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게 이제 위법하게 얘기하려면 기사형 광고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필요하냐라고 하면 기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예, 현재 법상으로는. 하지만 기사형 광고에 대한 법적 정의는 존재를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기사하고 편집적으로 분리돼서 명백한 섹션과 별지를 가지고 기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채 광고라고 표시한 다만 형태는 기사라고 해도 무방한 이런 이제 것으로 이제 정의가 돼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이제 따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사형 광고에 관련된 규정을 위배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성을 이야기하려면 이거는 사실상 기사형 광고야라고 부르는 것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기자 이름을 붙여놓고 기사랑 분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 이름을 이렇게 넣음으로써 사실은 이제 광고를 기사처럼 이제 꾸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광고 자율 심의기구 같은 데서도 이거는 광고입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적발을 하면은 자기네들은 기사입니다. 다만 조금 과장돼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사실을 피하기 위해서 기자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기사 내용과 같은 제품이나 같은 아파트를 홍보하는 기사라도
계속 기자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똑같은 내용이 몇 개월 사이에 계속 나가면서 기자 이름이 계속 바뀌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그건 이제 광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일반인들은 기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광고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그런 노리는 거죠. 차원에서 이거는 기만하는 거네요. 기만하는 거, 속이는 거죠. 기반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사라고 얘기를 해야 말씀처럼 약간 더 신뢰성을 갖고 보게 되고 그렇죠. 내용상에 혼돈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정보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상업 광고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법의 약점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좀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예 이거는 광고인데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법을 위반한 게 돼버리니까 이건 기사입니다라고 우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라든가 이런 뭔가 규제기관에서 판단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홍보성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기자가 의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해버리면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서 소송 과정까지 거쳐서 대법까지 판결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죠.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만약에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관행으로 인정되는 기사 뭐 이렇게 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만하고 나서 그다음에 기사라고 고집을 피워야 당장의 탈법성 논의나 불법성 논의를 피해갈 수 있는 그나마 시간적 여지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신문이 점점 경량화되고 좀 새말주의에 빠지면서 이런 지면들이 더 늘어난 거죠. 처음에는 제가 섹션 기억했던 게 스포츠 섹션이나 경제 섹션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생활 밀착형 섹션이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거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연령대별로 또 이 섹션이 나뉘기도 하고 또 사는 주거 지역에 따라 또 나뉘기도 하고 테마별로 나뉘기도 하고 또 주말 섹션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섹션형 기사가 생활 밀착형 기사 전 좋다고 생각해요. 꼭 이렇게 무겁고 꼭 이렇게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 이슈만 다루는 게 기사는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지면에서 비슷한 기사형 광고를 싣고 있는, 그러니까 광고형 기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지면에 실려 있어서 다양하게 노출이 된다라거나 심지어 저는 소비자들조차도 이거는 기사 형태를 띄웠지만 광고다라고 좀 알고 소비하는 경향까지 저는 지금 생겼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진위 여부가 정말 제대로 확인이 되느냐, 거기까지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기사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게 문제고, 결국은 이 지면을 채울 때 이게 광고를 위한 지면일 때는 좀 더 투명하게 광고비를 얼마를 받아서 지면에 실는다가 투명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광고성 기사가 될 경우에 이제 기사라는 명목을 띠게 되면은 분명히 광고는 아니라는 점에서 좀 투명함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결국 소비자들에게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나쁜 영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규제 원칙의 내용과 광고의 분리라고 하는 게 방송과 신문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원칙이자 규제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증명 경쟁이 이제 90년대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증명 경쟁이 있었지만 이제 신문사가 늘어나니까 본격적인 경쟁이 이제 90년대 초에 증명 경쟁이 되고, 증명 경쟁의 초기는 사실은 내용을 더 많이 공급해서 구독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뭐 좋은 의도로 출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광고판을 늘려준 거죠. 그러면서 90년대 중후반이 되면 섹션화 경쟁을 갑니다. 그러면 잘 말씀하셨지만 이게 차별화된 광고 상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또 이제 면도 늘어나고 광고도 늘어나죠. 이 시기에 이제 이른바 에드버토리얼이라고 불리우는 기사형 광고라는 걸 불가피하게 인정해주는 이제 어떤 규제 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너무 혼재돼서 나타나니까 이게 소비자 손해가 많다. 그러면 이쪽에 따로 영역 마련해 줄 테니까 기사 형식으로 써도 인정해 줄게. 대신 광고라고 너희가 명확하게 표시해서 이쪽에서 놀아. 이랬더니 이쪽에서 놀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사 있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는 형태들이 나오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어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실제 기사와 기사형 광고를 좀 구분짓는 구성 요소, 기사형 광고의 구성 요소를 조금 짚어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광고다, 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이제 텔레비전에도 이제 PPL이라고 부르는 간접 광고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것도 내용하고 광고를 분리하는 것의 원칙이 이제 약간은 훼손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한 케이스인데, 그래도 거기에는 협찬 고지라든가 PPL 고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된 상품에 대한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게 이제 반드시 붙도록 돼 있죠. 이거하고 유사하게 신문 같은 경우도 광고면을 분리를 해야 되고, 그게 별도의 섹션이나 별도의 면이거나 또는 하단에 배치를 한다 그래도 이거는 광고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앞에 고지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의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 기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쓴 누군가가 명확하고
거기에 대한 편집적 판단을 신문사가 내렸다라고 하는 건데 광고는 신문사가 내용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사형 광고라는 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광고주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올려준 언론사의 의견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 기자의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그리고 편집주의 판단이 안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지금의 이제 기사형 광고라고 부르는 실질적인 것들은 사실은 기자 이름도 다 들어가 있고 기사와 똑같은 헤드라인도 붙어 있고 사실상 편집부가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이런 기사형 광고를 보면은 레이아웃도 상당히 세련되고요. 그리고 사진도 상당히 커서 아주 눈에 잘 띄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거는 기사는 좀 밋밋해요. 사진과 기사인데 이렇게 기사형 광고나 광고형 기사를 보면은 아주 세련돼서 눈길을 끌 수밖에 없게 하는데 이게 정말로 기사는 돈 받고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돈이 안 들어가는 건지 단가라는 건 없는 건지 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세련된 사례를 조금 네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요. 1년 내내 똑같은 기사를 그렇게 반복해서 쓰기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라는 것인데 그렇죠? 네. 새로운 것을 계속 써야 되는데 똑같은 기사를 계속 반복해서 써요.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주식회사 시스팡이라는 제품의 홍보 기사를 올 들어서 무려 50번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특정 제품 관련 기사만 19번이나 썼고요.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앞부분에서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심혈관계의 질환의 위험성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혈관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특허받은 멜론 성분으로 만든 이 제품을 복용하면 혈관벽 두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광고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놀라운 얘기를, 네. 네, 상당히 과장되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그 정도의 제품은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50회를 했다고. 50회를 반복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겠지만 가끔 보는 사람들은 그게 이게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기자는 매번 다르고요? 기자가 매번 바뀝니다. 똑같은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기자가 그 다음에는 또 딴 사람으로 바뀌고 또 딴 사람으로 바뀌고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제목도 거의 비슷하고. 네. 그런 경우에 광고로 의심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돈을 광고비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네네. 추론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확인을 할 수가. 그게 이제 네.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올 상반기 것만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일단 이게 언론사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그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한번 3년 전인가요? 미디어오늘에서 한번 보도가 됐었는데 온라인 기사 중에 이제 저가형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에서 기사형 광고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지면에 갈 경우에는 뭐 한국경제는 60에서 70만 원. 그리고 조중동은 한 200만 원대라는 뭐 내부자 증언 같은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영업 비밀이다 보니까 매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형식도 아까 강준 교수님도 얘기해 주셨고 박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기사보다도 훨씬 더 세련되고 돋보이는 형태를 취해요. 컬러 사진을 더해놓고 막 편집도 굉장히 역동적으로 해놓고 특정 상품을 이제 부각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상당히 쓰죠. 우리가 이제 TV의 PPL 같은데 보면 PPL 상품만 상표가 표시되지 기타 상표들은 가려놓잖아요. 왜 그게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상표가 보이는 건 광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듯이 여기서 특정 제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건 광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형태 자체가 대단히 일방적이에요. 일반적인 기사라면 보통 크로스 체크를 한다거나 사실관계나 지리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의 최소한의 장치들을 가지는데 이거는 업계 관계자 그대로 나와서 줄줄줄줄 읊어주는 걸 받아 적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광고라고 표시를 해놓지 않아도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그 안에 내용적으로 포함이 돼 있거나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의 광고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아마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독자를 이렇게 오인하게 하는 기사형 광고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처벌 조항이 이제 2009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2010년에 2009년에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때 그때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제 한성교 의원 등등 해서 그 의원들이 이제 신문법 개정안을 몰래 이제 내놔서 처벌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0년 이후로는 처벌 조항이 사라지면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없는 거죠. 처벌 조항을 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왜 뺀 거예요? 더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종편 출범하고 비슷한 맞습니다. 같은 시기죠. 먹거리를 준 거죠. 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먹을 거리를 줬겠습니다만 그러려고 뺐겠습니까? 의도는 좀 법 정신은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신문법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이제 규제법이었었어요. 그래서 뭘 못하게 하는 것들의 내용으로 이제 많이 돼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신문 등의 지능에 관련된 법률로 이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신문 등의 지능이라고 하는 건 규제가 아니라 산업을 좀 더 보호하고 산업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지원책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언론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언론진흥재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로 바뀐 건데 결국 언론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이제 바뀌어진 이제 그런 공공기관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신문법 체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규제성이나 처벌에 관련된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담지 않는 방식으로 구축된 법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는 이제 논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문 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되게 약간 취약 산업인 경우들이 많고 영세 산업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과도하게 이제 규제하거나 처벌을 하게 됐을 경우에 생존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작동을 했고 네. 실제로 이런 언론계의 로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먹히면서 실제로 처벌에 관련된 것들은 집어넣으면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시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악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걸 빼야겠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논리도 작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어젠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근데 조금 다른 맥락도 있는 게 언론 통폐합 과정을 통해서 신문사 몇 개 안 남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점에서 경쟁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았고 권위도 되게 높았고 그 안에서 언론사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렸다면 약간 이제 등록제로 바뀌고 하면서 자율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신문사가 늘어나게 됐고 그 와중에 구독자는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신문 매체라는 것 자체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보호해야 줘야 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많이 지켜줘야 될 항목들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명목은 좋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줘야 된다 하지만 저는 대신 오히려 징벌적 배상 제도라는 게 표현의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더 강화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쏙 빠져 있고 그나마 있었던 이런 벌금 제도 자체도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점에서는 좀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이 미디어법 개정 과정에서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무책임하게 이런 기사형 광고들을 싣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통적으로 국가가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은 허가권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신문에 대해서 허가권이 있었던 거고 지금 방송에 대해서 일부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에 대한 허가제나 이런 것들을 점점 철폐하는 분위기가 언론 자유를 승인하는 어떤 법제를 증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신문을 폐간시키거나 이럴 수 없어요, 국가가. 그런 식의 탄압들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문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같은 것들이 탄압받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적은 상태예요, 이미. 네. 언제든 뭐 만약에 혹시라도 없어진다고 해서 새로 만들면 되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에서 뭐가 사라졌느냐. 언론이 일으켜내는 사회적 피해에 관련된 적절한 예방 장치들이 사라졌고 동시에 어떠냐면 바로 언론 스스로의 생존의 문제를 갉아먹고 있는 불공정 거래를 잡아내는 것들이 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광고라고 하는 건 굉장히 경제적인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불투명하면 불투명할수록 사실은 그게 바로 이 경제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낳고 실제로 좋은 언론사나 좋은 미디어가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돼요. 이런 광고라는 명확하게 경제적인 메시지에 관련된 그런 식의 것들, 뭐 정치 기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이런 거에 관해서는 관련된 피해라든가 불공정한 거래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시장 법칙에 의해 가지고 속간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는 방식으로 가면서 언론 자유가 이상하게 보장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실제로 해외 언론들 보면 철저히 상업적인 언론이 살아남는 공영적인 언론들을 제외하고 나면 후원 언론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보면 하루하루 다르게 실제로 폐간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가가 폐간시키지도 않고 정부가 폐간시키지도 않습니다. 인수합병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왜? 시장에서 살아남는 시장에서 상품으로 인정받는 것들이 자신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남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거기에는 광고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 허위 정보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처벌 조항이 사라지면서 기사형 광고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2010년만 해도요, 한 275건 정도 그 광고 자율 심의 기구에서 이제 적발한 건수가 275건이었는데 그게 이제 불과 4년이 지난 2014년에는 1,000건이 넘었고요. 와. 뭐 올해 상반기에만 3,000건이 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나와야지만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 예.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요. 기사형 광고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적 제재를 받고요. 실제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해외 사례 같으면은 이 언론사 자체가 좀 존폐 위기를 겪었어야 되는데 좀 전혀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요. 2014년에는 해외 유명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커피 머신을 싸게 판다고 광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기사에 홍보성 기사로 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믿고 구매를 했는데 문제는 아예 이제 그 먹튀라고 하거든요. 구매를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그 국내 대표적인 네트워크 쇼핑몰 하이플러스 프라자라는 그런 곳에서 아주 이벤트가 풍성하다라고 하면서 조선일보에 실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 이제 인터넷판을 비롯해서 아주 유력 인터넷 매체에 실렸기 때문에 90% 이상 할인된다. 누가 안 사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구매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배송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건 실제로 법원에서 인터넷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싣고 보도했던 언론사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로 또 다른 이런 광고형 기사형 광고를 실을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실제로 그 기사형 광고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뭐 2011년 얘기도 하셨지만 최근에도 계속 이제 판례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2011년에 이제 한경닷컴이 이제 240만 원을 받고 소셜 커머스 업체의 그 도깨비 쿠폰이라는 상품권을 홍보한 기사형 광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업체는 사실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소비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역시 먹튀. 예, 먹튀 형태로 상품권을 이제 보내주지 않은 형태로 해서 사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이 피해자 한 30여 명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를 상대로 네. 업체는 이제 먹튀를 한 거고요. 언론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2심에 의해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까지도 언론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 그때 이제 이 판결문을 보면요. 신문사로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게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할 의무를 부담하고 광고가 기사와 유사할수록 기사의 조사, 확인 의무에 가까워지는 주의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네. 그리고 기사 중간이나 주변에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사 본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춰 일반 광고에 있어 광고 매체가 부담하는 책임보다 더 강화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판례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사실 이런 그 기사형 광고를 내므로써 자기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점점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당연히 그래야죠. 기사형 광고는 그 기자 이름도 들어가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언론사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책임 무겁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광고는 광고 자율기구, 심의자율기구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경고만 해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 방송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한 이제 규제를 받거든요. 근데 신문 쪽은 이제 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규제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피해 액수를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나중에 그게 안 되면 형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 액수를 산정받아가지고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방식의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법적 쟁송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규제기관들이 작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현재 자유심의기구는 그게 작동하지 않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제 광고 규제 기구들이 있고 이게 물론 자율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처벌의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어떠냐면 이 협회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광고 판매를 못하도록 만든다거나 이를테면 광고 배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온라인 같은 데 있는 광고를 끌어내리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단계별로 이제 장치들이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것들을 어긴 경우에는 아예 그 광고주가 거기에다가 그 매체 광고를 실을 때는 사전에 그 광고의 내용을 심의받도록 하는 그런 되게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식의 장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언론 자유가 굉장히 보장된 나라들에 있는 장치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광고 자유 심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어떤 질서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저는 필요한 사건이 예전에는 정치적인 어떤 기사를 썼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면 지금은 훨씬 더 이런 광고성 기사를 쓴 분들이 책임을 기자 자체도 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령 우리가 문화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영화나 문학 작품이나 미술 이런 것들도 기자분들이 다 보도자료를 받긴 하지만 당신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고 의견을 보태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취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광고형 기사는 거의 취재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받아놓은 보도자료를 거의 재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아주 늦고 아주 천천히 절차를 거쳐서 재판 결과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자분께서 그러면 자신이 이런 기사를 써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 보도라던가 혹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정정 보도가 뒤늦게 실려도 보이지 않겠지만 거의 실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왜 필화 사건이라는 거는 이런 경제적인 피해를 끼칠 때에는 없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게 더 중요한 필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 관련 기사용 광고는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 4월에 인보사 사태 다 기억하실 텐데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인보사에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서 파장이 일었고 허가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의 보고서만 믿고 약의 성분을 10년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아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제품이 판매된 2년 동안 이 주사제를 투여한 환자는 3,700명을 넘었고요. 1회 시술 비용이 무려 800만 원에 달하는 약이었습니다. 이때 2017년에 일단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을 때 인보사 관련된 기사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기사들을 좀 살펴보죠, 먼저. 네, 그때 그 인보사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을 때가 2017년 7월입니다. 그때 언론사들은 인보사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그리고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약의 효능에 대해서 홍보하는 기사를 앞다퉈 내놨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면은 인보사의 장밋빛 미래를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인보사가 신약 개발을 한 그 재벌 기업인의 뚝심이 이끈 성공 스토리처럼 그런 미담 기사를 풀어내는가 하면 인보사 K가 첨단의 유전자 기술을 통해 연골세포를 재생시키는 혁신적인 신약인 것처럼 기정사실을 해서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연골세포로 한 것이 아니었죠. 신장세포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7월 식약처가 내린 그 판매 허가 결정 당시에는 통증 완화 효과 정도만 확인됐을 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오히려 연골 재생 효과라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오히려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신약이 나오면 거의 이와 비슷한 형태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던데요. 인보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런 신약 개발 경쟁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막대한 국가적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어서다라고도 일단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예전에 황우석 박사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새로운 약계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일단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인데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훨씬 더 조심해야 되고 훨씬 더 유의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의료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쓸데없는 홍보 효과나 심지어는 상당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또 그리고 이해관계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 거꾸로 그걸 정확히 뒤집고 있는 거죠. 이해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뭔가 효과를 얻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고 이런 식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인보사 당시 기사들도 기사용 광고로 보시는 건가요? 인보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보도 내용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기사용 광고를 검증한 거는 이제 올해 케이스만 가지고 한 거고 인보사 케이즈는 과거 이제 2017년 전후에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기사용 광고일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코오롱 그룹이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했다. 네네. 이렇게 취재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이제 기사들도 보면 나옵니다. 인보사 그 출시와 성공에 이제 상당히 그 사활을 걸었었습니다. 코오롱이.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이제 광고 시장에 이제 큰 손으로 자주 이름이 거론됐었고요. 그 인보사 개발을 맡았던 코오롱 생명과학과 티슈진이 연간 한 10억 원 가까운 광고비를 쏟아내면서 인보사 띄우기에 혈안이 되었던 그런 기사들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소개하신 극단적인 형태의 기사용 광고. 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명확하게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정말 장점 위주로 쭉 설명하는 것보다는 홍보성 기사에 좀 가까운 것을 먼저 깔고 기타의 광고를 수주하거나 이런 방식을 아마 취했겠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거래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어느 정도 따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기사들을 연속으로 좀 실어줌으로써 배경을 좀 깔아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제 기사형 광고의 관점에서 규제하거나 법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냐는 좀 더 이제 따져봐야 될 거고요. 다만 전체로 보면 이것의 의도 자체는 분명히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사를 썼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분명히 있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조선일보의 2017년 7월 13일 이 회장의 결단 그리고 19년의 기다림. 중앙일보의 2017년 4월 6일 뭐 성공 확률 0.001%, 이웅열 신약 투자 빛이 보인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벌 총수 동향 보도하고 되게 유사한 형태의 보도고 특정 인물을 부각시키잖아요. 이게 사실은 연구진이 열심히 노력한 거지. 만약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한 회장 개인의 어떤 결단, 회장 개인의 뭐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인해 가지고 된 거다라고 말하기엔 굉장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근데 그것이 마치 한 인간의 굉장한 영웅적 행위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상당한 국가적 부가 만들어지는 양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딸랑이 보도에 가까운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약이라는 점에서 좀 두려운 기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약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어떤 점에선 정확하게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동아, 조선, 중앙, 경향 뭐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진보지 혹은 보수지 상관없이 모두 다 이거는 작용밖에 없는 약처럼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 18년 2월 12일 기사를 보자면 연골 재생을 기다려선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항염증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수술 뒤 맞거나 2달 한 번씩 맞지만 이거는 부작용도 거의 없다라는 식의 따옴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취재나 혹은 좀 더 검사나 혹은 그것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접근이 전혀 없이 이렇게 홍보성 기사를 실어준다는 것 자체는 기자로서 그리고 기사로서 언론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 의심이란 부분을 전혀 하는 것 없이 그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저는 두렵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심지어 요즘에 강아지 구충제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만약에 강아지 구충제도 누군가가 이렇게 홍보성으로 만들어서 먼저 언론사에게 보도자를 뿌리고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실어달라고 굉장한 다량의 홍보 비용을 들였다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좀 소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약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부작용이라는 것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정보 영역이라는 거죠. 저희가 그 뉴스타파에서 한번 이제 임보사가 2017년 7월에 식약처 허가를 받고 2018년 5월쯤에 이제 식약처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허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지금 홍보되고 있고 실제로 사실과 다른 우리한테 신청할 때하고 다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 이제 약품이 들어가 있다. 재료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니까 언론사들이 그러면 그 내용을 식약처 발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기들이 1년 전에 보도했던 내용하고 180도 다른 내용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도하지 않습니다. 모조리 침묵을 해버리고 오히려 물타기를 합니다. 임보사 그 코오롱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또 뺏겼으면서 마치 무슨 논란이 있는 것처럼 코오롱에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반발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처럼 식약처와 코오롱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해서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언론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뭐 식약처가 이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준 거니까 자기 책임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언론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알아서 했겠지라고 일단 보고 거기서 코오롱이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이제 홍보해 주는 대로 썼고 나중에는 그러나 그 당사자인 책임 회피를 하게 만들어줬던 이 식약처가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쪽을 버리고 보도자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오롱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해 당사자고 상당히 그 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거의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지우고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슨 기구였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의료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기사도 주집에서 써야 되지만 광고 자체도 사실 굉장한 규제가 원래 있는 영역이거든요. 생명과 건강에 직결될 뿐더러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도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광고나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의료 체계를 거쳐서 선택하도록 만든 선택도 아니죠. 처방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식의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홍보를 써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릇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환자들이 이것을 슈퍼마켓에서 그냥 사가지고 자기 무릎에 놓을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상비약이나 상용약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 아주 안 좋은 효과가 있었던 거죠. 네. 2018년에 그렇게 언론이 침묵을 했었다는 걸 지금 새삼 오늘 또 네네. 처음 알게 되고요. 2019년에 그러면 SBS 이 보도가 없었다면 이것도 묻힐 수도 있는 네네. 사안이었겠네요. 예. SBS가 지난 4월 8일에 코오롱 인보사 중간 결과서 종양 유발세포 확인이라는 단독 보도를 내서 파장을 일으켰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와 코오롱 생명과학의 말과는 달리 인보사에서 발견된 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처음으로 알리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 전후 일부 언론사들은 SBS 측에서 내놓은 보도와는 좀 다른 코오롱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충실히 대변하는 그런 상반된 기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인보사 사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는 거죠.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테면 조국 정국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라 다 자신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인보사 사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갖고 있느냐?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별로 언론에서 다뤄진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 신문지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가령 식약처 같은 경우는 이익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해야 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견해가 합법적이고 아주 정밀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언론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마치 코오롱과 이해관계 당사자 중에 한 명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음모 이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약간 시비를 가리는 일이 있나 보다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러 언론사들은 싣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실려 있냐면 중앙일보 4월 11일자 보면은 식약처 환자 보호 논의 중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아직은 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코오롱이 굉장히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언론사로서 해야 될 역할을 완전히 놓고 있다는 거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딱 붙어가지고 되려 오히려 우리가 언론 소비자가 받아야 될 정보를 방향을 잘못 틀어서 오용하고 있는 사례가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정확한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코오롱이에요. 당사자죠. 모든 그 제목들이나 내용들이 예를 들면 인보사 맞으면 암 걸리나라고 하는 질문에 그래서 방사선 조사가 더 거치는 것 답변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식약처 환자보호 논의 중 방금 지적하신 것도 이것도 뭐냐면 바로 코오롱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실어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문제의 어떤 핵심들을 일으킨 그래서 조사의 대상이 돼야 되고 책임을 물을 대상이 돼야 되는 자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 거예요. 다 알고 있고 다 파악하고 있고 먼저 선결 조치했고 자발적으로 했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미담도 이런 미담이 없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명백히 들여다볼 것은 굉장한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과학적 문제까지도 안고 있는 따라서 책임을 물어봐야 될 대상 그리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자꾸 조사해야 되는 대상의 목소리가 거꾸로 뒤바뀐 채다라는 거죠. 최욱 씨 분노할 때 된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 식약처도 이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이렇게 규제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인허가로서의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가기관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를테면 이 코오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이해를 추구할 만한 어떤 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실수가 혹시라도 있었거나 제대로 된 규제를 못했다면 그거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따라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코오롱을 희생양을 삼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혐의라도 있으면 그런 부분은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 나오는 기사의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면 식약처가 내린 이 판단이 왜 근거 있는 판단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코오롱이나 이런 식의 그 핵심 주체들로부터 나온 문제인지를 파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다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기사 과정에서
좀 창피했던 게 뭐였냐면 미국에서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약간 검증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있다 밝혀진 게 아니라 결국은 미국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돌아온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일보 기사를 보자면 환자 입장에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세포에서 유래한 건데 약효는 어떻게 믿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언론 소비자한테 들어올 수 있는 딱 한 줄은 약효는 어떻게 믿나라는 이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랜 임상 결과 등을 통해서 약효 안전성은 이미 검증됐다라는 또 다른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은 왜 미국에서 이게 좀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했냐에 대한 대답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취재하고 탐사해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그것 없이 가만히 앉아서 코로나 생명에서 보내준 보도자를 또 한 번 반복해서 실어준다면 이 기사가 혹은 기자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건 뭔가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인데 안전하다고 반복하고 있다면 그냥 홈페이지 가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게 더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뉴스타파의 인보사 관련 보도 중에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인보사 관련된 기사가 최근이 아니라 13년 전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예. KBS 기사였고요. 제가 또 앵커를 할 때 기사였습니다. 2006년 지금 국회의원이 된 민경욱 전 KBS 기자의 워싱턴 특파원 시절의 보도 내용인데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기업이 개발한 퇴행성 관절염 세포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임상실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한국계 기업 티슈진이 개발한 이 약품은 손상된 연골 부위에 주사하면 연골 세포가 자라나도록 하는 세포 치료제입니다. 자신의 세포가 아닌 남의 세포를 이용한 이른바 타가 세포 치료제로서 이 같은 치료제가 임상실험 허가를 받은 것은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세포의 소스에서부터 많은 개체로다가 늘려야 됩니다. 늘리면서도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같은 세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고 TGC 세포 치료제는 연골이 손상돼 인공관절을 끼워넣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조 원 규모의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TGC 세포 치료제는 앞으로 3년여 동안 2, 3차 임상실험을 거친 뒤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 게이트스버그에서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정말 많이 당황스럽네요. 네, 저도 우리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정세진 아나운서의 영혼의 단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공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저렇게 리포트 한 것, 저것도 저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민경욱 당시 특파원인가요? 네. 저기 이제 2006년 리포트인데 2004년부터 티슈진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저런 보도를 했다는 거, 이거 취재윤리에 매우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어긋나죠. 그 취재를 한 계기가 뭐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보사 관련된 걸 그냥 캐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경욱 의원의 재산을 한번 이제 공직자 재산 공개가 돼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2015년에 이제 청와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변인으로 들어가면서 주식을 처음 신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티슈진이 이제 당시에 미국에서는 인보사 미국 이름입니다. 그래서 티슈진 주식을 2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어요. 2015년에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매입 시점이 이제 2004년부터라고 나와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언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자기가 리포트를 하면서 저기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인터뷰를 한 사람을 합니다. 그 티슈진 대표만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있었으면 최소한 미국 관련된 의료기관이나 어떤 그 전문가의 어떤 인터뷰나 어떤 검증할 만한 어떤 내용도 없이 티슈진 대표와 한 사람만 인터뷰만 있다. 저런 거는 이제 자기가 주식도 가지고 있고 티슈진 대표 인터뷰만 넣고 이런 것들 상당히 부도덕하다고 봅니다. 이게 공범이잖아요, 저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른바 벤처 신화, 그다음에 신약 개발 신화, 그다음에 황우석 신화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 꺼졌다 이런 이제 한참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 본토 같은 데서 막 FDA 인정을 받는다 이러면은 굉장한 어떤
홍보 효과라든가 아니면 관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약간은 국민들의 자존심도 좀 북돋아주고 뭐 이런 식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KBS 자체가 뭐 이런 것들의 아이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처럼 이해 충돌 사안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기자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직접 취재했다기보다는 특정 제보에 의해서 또는 뭔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뭔가를 띄워주기식의 기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에서 상당히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세 번째로 사실 이건 정확한 검증은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다만 조심해서만 보도해야 된다라고 뿐이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여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기사가 나올 때 보면 FDA의 임상 절차에 승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은 약으로서 신약으로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 그래 한번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간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해도 좋아라고 하는 걸 승인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뒤져봤더니 FDA가 임상을 승인하고 난 다음에 임상 절차를 3차례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1차, 2차, 3차를 거치고 그걸 거쳐야 나중에 최종적인 신약 승인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4번에 걸쳐가지고 이 단계가 실제로 신약까지 가서 판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첫 번째 임상 1일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63.2%뿐이 안 되고요. 그중에 또 살아남은 임상 2에서 30.7%로 떨어져요. 즉 이 과정을 거치면 임상 승인이 돼가지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신약 승인에 이르기까지는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네. 실제로 이거는 그러니까 FDA가 임상을 승인한 것의 효과가 마치 신약을 승인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맨 나중에 멘트도 보면은 몇 번의 임상을 거치고 나면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신약으로 출시되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단계에서는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그리고 만약에 보도를 한다면 임상 승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긴 플롯에 시놉시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약간 짧은 그런 보도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18년에 봤던 보도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가령 세포, 연골세포, 줄기세포로 잡는다라는 건 이때도 벌써 리포트가 되고 있는 건데 자, 그렇게 보자면 언론 보도와 그리고 제약회사 그리고 주식을 가진 분들 이 고리를 다 연결하는 건 결국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건데 13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플로팅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 말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누군가 기자가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앞으로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을까? 저는 많은 기사형 보도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기사형 광고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게 지금 이런 식의 플롯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신업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계속 그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싶은데요. 그 티슈진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유가 그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거기 공범으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이 주식을 갖고 있는 건 몰랐습니다. 네. 주식을 갖고 있는 건 노르세로 일관. 네. 만약에 그 민경천 기자가 본인이 주식 갖고 있는 거를 숨기고 이렇게 한 거면 굉장히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말할 이유도 없었겠죠. 예. 그러면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배제를 했어야지 마땅을 하죠. 적어도 워싱턴 투표는 뭐 자기 혼자 하는 건데 거기서 배제를 했어야 마땅한데 일부러 끌고 들어와서 기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말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변명을 한다고 한지라도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으로 돈을 받진 않았더라도 기사형 광고에 가깝게 볼 수 있는 리포트다. 아니 정보가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왜 자꾸 관대하게 돈이 공범이라고 물타기 들어갑니까? 아 정보가 돈이에요. 이런 신약 쪽은 이 그 투자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성공 가능성이 떨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이 회사나 이런 데들이. 그래서 이런 게 한 번 리포트가 터져주면 주가가 막 상승하고 팍 상승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튀하는 이제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뭐 여기는 적어도 먹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 주가가 상승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영향을 주느냐?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들이 보도해 주는 게 제일 큰 영향을 가지는 거죠. 결국은 그럼 뭐 이런 약이나 의약품, 뭐 신약 이런 거 관련된 기사는 결국
주식시장, 주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사라고 봐도 되나요? 저는 상당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작전 세력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네. 굉장히 안 좋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작전 세력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메이저 언론이 일부러 작전 세력처럼 행동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경제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드러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예를 들면 이 효과가 말 그대로 그런 작전 세력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자기가 그것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해상충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식의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9시 뉴스라던가 우리가 신문지면 계속 저널리즘 비평하면서 조금씩 약간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언론사에 대한 기대감이나 존중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굉장한 위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9시 뉴스에 신약 개발에 대한 리포트가 있었어요. 이게 만약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었다면 9시 뉴스에 나올 정도의 공신력이라는 게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자가 자신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거의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좀 부도덕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지면에 실어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대단한 권위를 실어주는 건데 지금 17년, 18년 다 이렇게 기사들을 보자면 어떤 점에서 이 제약회사 내지는 이런 신약 개발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발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묵인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모르고 넘어가는 척 그리고 말을 열지 않은 척 그리고 중요한 지면을 빌려주었다는 것. 그래서 이게 기사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은 홍보고 광고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범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네. 제가 다 사죄드립니다. 제가 덮어쓸게요. 네, 제가 앵커멘토를 안 했으면 리포트가 안 나갔을 텐데. 네. 아, 그럴 수는 없죠. 네. 우리가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 국면에서 나왔지만 공직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지위에 있으면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것도 결과적으로 내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주식 애널리스트들은 자신이 평가하는 종목을 보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하게 경제사범으로 처벌받아요. 그러면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네. 애널리스트만큼의 법적 처분을 받기는 좀 그렇겠지만 현재 일반적인 것들은 뭐냐 자기가 리포팅하는 그래서 보도로 알려주는 건 평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평가 효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관계 가지고 있다면 리포팅하는 건 윤리적인 문제는 당연하고요. 실제로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어요. 전혀 그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KBS 내부의 그 취재 윤리 강령이라든지 그런 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정치인처럼 자기 재산을 신고하거나 그랬다면 좀 더 엄격한 필터링이 가능했겠지만 개인의 윤리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저 당시에 주식을 보유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만 아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불법적 요소가 있지만 결국은 기자 개인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의료 광고 는 의료법상 엄격한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증 장치가 조금 더 강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신문법과 달리 이제 의료 광고일 경우에는 의료 광고는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이제 의사협회가 사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는 그런데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죠. 기사는 이제 알아서 언론사들마다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의료법의 규제를 이제 피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사용 광고를 쓰는 겁니다. 광고를 실으려면은 이게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부작용을 다 기록을 해야 되고 뭐 광고 내용이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기사는 정부나 누가 뭐 식약처에서 검증하거나 사전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들도 이제 기사용 광고를 선호하게 되고 언론사들도 수입이 되니까 기사용 광고 쪽으로 이제 악용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보도 형태로 광고를 내고 있는 거죠. 2019년에 상반기 광고 자율 심의기구 이제 심의 자료를 보면은 의료기관을 홍보한 기사형 광고가 155건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경고나 주의를 받았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기사의 탈을 쓴 불법 광고가 계속되는 겁니다. 광고라면 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기사로 나가니까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피해나가는 것입니다. 암담해지는데요. 이거 뭐 독자와 소비자와 시민들, 국민들만 피해보는 일이 계속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내용적인 편향성이라든가 정파성 이런 것들은 외려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일으키는 피해보다
이게 일으키는 피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효과를 갖고 스스로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당사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인데 실제로 언론사들은 되게 좀 하기가 좀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굉장히 위해서 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호해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될 대상이고 자유를 얻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말만 되게 반복하지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가까운 식의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스스로 지적하지 않아요. 서로 덮어주고 있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정부가 건드리려고 하거나 정책이나 규제를 건드리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저는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사가 되게 잘 되길 바라고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은 좋은 어떤 유능한 인력들과 함께 국민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 기능을 해주길 바라고 많은 돈을 받고 많은 연봉을 걸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취급을 받고.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나마라도 우리 사회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더 민주화되고 좀 더 개명화되는 그런 과정들, 좀 더 공정한 과정들로 접근하고 있는데 언론 스스로는 가장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언론이 남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반응을 보이는 거는 현재 왜 언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좌절하고 이렇게까지 환멸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거를 안다면 더더욱이나 그럴 테고요. 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가라는 언론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위화라는 작가가 어떤 말을 했냐면 유일한 평등이 죽음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나 다 죽으니까 뭐 대기업 회장님도 죽고 그리고 거리에서 떠도는 인생도 죽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의료 문제나 생명에 관한 문제가 마지막 블루 오션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언론이라던가 모든 매체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결국은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쇼닥터 문제도 벌써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의료 특히 이런 문제들을 기사형 광고나 광고형 기사로 쓸 때 쇼닥터 문제랑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정보로 위장이 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건네주는 친절한 기사로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상품 광고일 때 누가 가장 피해를 입느냐? 소비자가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체를 가지고 있는 쪽이 만약에 남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저희한테는 제재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쇼로 그리고 어떤 점에서 장사로 활용해도 되느냐. 정말 무력한 질문이긴 하지만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로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연결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은 순진하지만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박대임 기자 마지막으로 그 뉴스타파 기사형 광고 실태 보도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계속 됐는데 그 거론된 언론사들은 일단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전화는 좀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뉴스타파는 이런 보도를 할 때 그 로데이터를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 이제 언론사 어떤 언론개혁 대시보드를 보면 언론사 이름 그리고 링크 그래서 링크를 누르면 기자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언론사들로부터 혹시나 연락이 오거나 뭐 항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번 기사를 제가 조금 전에 나오면서 취재했던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단 한 건도 항의하거나 혹은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당신들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기사형 광고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클레임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 잘하신 거죠? 침묵하면서 시간만 이제 적당히 이 사람들이 안 보고 이렇게 뭐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정도. 늘 그랬듯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정도 그렇게 이해됩니다. 앞서 경실련 조사처럼 언론사들의 시상식 관련된 것처럼 그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 언론 개혁 이 문제는 이제 뭐 이번 주, 다음 주도 또 준비되어 있고요. 계속. 앞으로 더 가관일 겁니다, 아마. 네, 뉴스타파 박대영 기자와 함께 언론사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지탱하는 이 기사형 광고 문제 다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제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